한남동의 거대한 저택,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 믿기지 않는 선율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24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딸 서연이가 매일 아침 치던 바로 그 곡입니다. 외출해서 돌아오던 박재훈 회장 가족은 현관문 앞에서 마법에 걸린 듯 얼어붙었습니다. 박 회장의 손에 들려있던 가방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추락하며 그의 눈동자는 경악으로 뒤흔들립니다. 이 소리가 왜 여기서? 부인 윤지혜는 심장을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당신도 들리죠? 우리 딸 서연이야. 서연이가 돌아온 거야. 연주가 멈추고 고개를 돌린 이는 파출부 민서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이유 모를 눈물이 고여 있고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은 건반 위에 머물러 있었죠. 최 실장의 눈빛은 독사처럼 차갑게 식어갔지만 박 회장은 홀린 듯 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24년 전 사라진 딸의 영혼이 파출부의 몸을 빌려 돌아온 것일까? 아니면 신의 잔인한 장난일까? 24년 전 잃어버린 딸이 우리 집 파출부로 돌아온다면 여러분은 그 천륜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으실까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기적 같은 행복이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기운을 함께 나눠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건강기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새벽 5시 강민서는 창문 하나 없는 고시원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치지직 소리를 내며 깜빡이다가 간신히 불을 밝힙니다. 4평 남짓한 공간에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편의점 삼각김밥 껍데기와 약봉지가 어지럽게 널려 있고 벽에는 낡은 할아버지의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민서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28. 꽃다운 나이라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 대신 짙은 피로감이 서려 있습니다. 복도 공용 세면장에서 마주친 옆방 아주머니가 안쓰러운 듯 묻습니다. 민서 씨, 오늘도 일찍 나가? 얼굴이 반쪽이야. 네, 아주머니 오늘 면접이 있어서요. 꼭 붙어야 해요. 민서에겐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할아버지의 한 달 병원비만 150만 원. 지갑을 열어보니 10,000원짜리 2장과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입니다. 그녀는 할아버지 사진을 꺼내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참아. 오늘 면접만 붙으면 우리 병원비 밀린 거 다 낼 수 있어. 나 진짜 열심히 할게.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도착한 한남동 저택. 높은 담벼락과 울창한 정원수가 길게 이어진 그곳은 민서가 살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행성 같았습니다. 주소지를 확인하며 걷던 민서의 발걸음이 거대한 철문 앞에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누르자 차가운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누구시죠? 파출부 면접 보러 온 강민서라고 합니다. 문이 열리고 나타난 정원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잘 가꿔진 소나무와 연못, 그리고 그 너머로 위용을 자랑하는 3층 규모의 양옥집. 현관에서 민서를 맞이한 건 50대의 최 실장이었습니다.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망과 서늘한 눈빛. 그녀는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본 뒤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안주인 윤지혜가 들어왔습니다. 우아한 실크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민서를 보는 순간 들고 있던 손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라고 했지? 강민서라고 합니다, 사모님. 윤지혜의 눈동자가 민서의 이목구비를 훑으며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콧날, 인매, 그리고 귀 옆에 작은 점까지.
그녀는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최 실장이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다잡았습니다. 가족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최 실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8살 때 사고로 헤어져서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 전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민서의 대답에 윤지혜가 찻잔을 들여다 말고 손을 떨었습니다. 찻잔이 달그락거리며 불안한 소리를 냈습니다. 윤지혜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 모습이 의아했지만 민서는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습니다. 최 실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계약 조건을 읊었습니다. 숙식 제공에 월 200만 원. 하지만 이 집에는 절대적인 규칙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2층 가족실은 허락 없이 절대 출입 금지. 둘째, 이 집에 있는 물건이나 가족사에 대해 절대 질문 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최 실장이 거실 한가운데를 가리켰습니다. 저 피아노, 저건 죽어도 만지지 마세요. 먼지 한 톨 앉지 않게 닦기만 할 뿐, 건반을 누르는 건 금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민서의 시선이 최 실장의 손가락을 따라갔습니다.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 그 순간 민서의 가슴 한구석에서 정체 모를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잃어버린 심장 조각을 발견한 것처럼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간신히 대답을 내뱉었지만 민서의 눈은 피아노에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윤지혜는 그런 민서를 복잡 미묘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르겠네. 최 실장이 의아한 듯 부인을 보았지만 윤지혜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듯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넓고 화려한 저택,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슬픔이 감도는 그곳에서의 첫날. 민서는 자신의 삶을 뒤흔들 거대한 소용돌이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직감하지 못했습니다. 한남동 저택에서의 생활은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의 일과는 새벽 6시 저택의 거대한 창문을 닦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 실장은 그림자처럼 민서의 뒤를 쫓으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먼지 한 톨, 머리카락 한 올도 허용하지 않는 결벽에 가까운 단속이었지만 민서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오로지 할아버지의 수술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최 실장이 식자재 검수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민서는 거실 청소를 맡게 되었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 햇살이 길게 드리워진 거실. 그 한가운데 놓인 그랜드 피아노는 마치 이 집의 거대한 심장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절대 만지지 마라. 최 실장의 서늘한 경고가 귓가를 때렸지만 민서의 발걸음은 자석에 이끌리듯 피아노 앞으로 향했습니다. 청소포를 든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덮개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칠흑 같은 광택 위로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순간 머릿속에서 날카로운 이명이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도레미 해볼까? 우리 딸 손가락은 꼭 빗방울 같네. 다정하고 따뜻한 여자의 목소리. 민서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서연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분명 자신을 민서라고 불렀고 사고는 8살 때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억 속의 목소리는 자신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 기억 속의 자신은 아주 작은 꼬마아이인 걸까요? 혼란에 빠진 민서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건반 덮개에 닿았습니다. 살짝 들쳐진 덮개 사이로 하얀 건반들이 보였습니다.
민서는 홀린 듯 검지손가락을 뻗어 또 건반을 아주 살며시 눌렀습니다. 맑고 투명한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 짧은 음 하나에 민서의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소름이 돋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마치 24년 동안 잠들어 있던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등 뒤에서 들려온 서늘한 목소리에 민서는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섰습니다. 2층 난간에 윤지의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민서의 손가락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청소를 하다가 그만. 민서는 급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온 윤지혜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녀는 분노가 아니라 깊은 슬픔이 서린 눈으로 민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그 소리를 들으니까 꼭 내 딸이 살아 돌아온 것 같네. 윤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를 어루만졌습니다. 내 딸 서연이는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어. 천재였지. 악보도 볼 줄 모르는 아이가 한 번 들은 곡은 그대로 재현하곤 했거든. 그녀는 민서의 손을 살포시 잡았습니다. 민서 씨, 손이 참 예뻐요. 피아니스트였던 내 손을 꼭 닮았어. 혹시 정말로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나요? 네, 사모님. 할아버지는 피아노 근처에도 못 가게 하셨어요. 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다면서요. 민서의 대답에 윤지혜의 눈빛이 더욱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결심한 듯 민서의 귀민 머리카락을 살짝 걷어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작은, 눈에 띄지 않는 연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윤지혜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 흉터는 24년 전 사고 당일 서연이가 넘어지며 생겼던 바로 그 자국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택의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윤지의 부인은 틈만 나면 주방으로 내려와 민서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민서가 즐겨 쓰는 라벤더 향 바디로션 냄새를 맡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민서가 왼손으로 칼질을 하려다 움찔하며 오른손으로 고쳐 잡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민서 씨는 원래 왼손잡이인가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준비를 돕던 민서에게 윤지혜가 물었습니다. 아, 네. 원래는 왼손이 편한데 할아버지가 복 나간다고 아주 엄하게 고쳐주셨어요. 지금은 오른손이 익숙하지만 가끔 급할 땐 왼손이 먼저 나가네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박 회장의 숟가락이 식탁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24년 전 사라진 딸 서연이 역시 지독한 왼손잡이였습니다. 박 회장과 윤지혜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강렬한 예감. 두 사람의 심장이 약속이라도 한 듯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감지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최 실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의 서재를 청소하던 중 회장이 몰래 알아보고 있던 유전자 검사기관 목록을 발견했습니다. 안 돼. 저 계집애가 서연이어서는 절대 안 돼. 최 실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저택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자식 없는 박 회장 부부의 신뢰를 한 몸에 받으며 사실상 안주인 행세를 해온 20년이었습니다. 만약 진짜 딸이 돌아온다면 자신이 공들여 쌓아온 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 뻔했습니다. 최 실장은 민서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지내던 고시원을 뒤지고 요양병원의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민서를 키워준 할아버지는 과거 박 회장의 별장 근처에서
고물을 줍던 노인이었으며 서연이가 실종된 시점과 노인이 민서를 데리고 동네를 떠난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유괴범의 자식이라니 아주 좋은 명분이 되겠어. 최 실장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녀는 민서를 쫓아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민서의 약점인 할아버지를 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요양병원에 압력을 넣어 민서의 할아버지를 강제 퇴원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강민서 씨, 내 말 똑똑히 들어. 당신 할아버지가 살 길은 딱 하나야. 오늘 밤 아무도 모르게 이 집을 나가는 것. 최 실장은 퇴근하던 민서를 어두운 복도로 불러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도둑질이라도 해서 들어온 줄 알았더니 유괴범의 자식이었다니. 회장님이 아시면 당신 할아버지는 감옥에서 죽게 될 거야. 조용히 떠나면 병원비는 내가 해결해 주지. 민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유괴범이 아니에요. 절 구해주신 분이라고요. 억울함에 목이 메었지만 최 실장은 민서의 가방에 미리 넣어둔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당신 가방에서 나오면 상황은 끝이야. 선택해. 할아버지를 감옥에 보낼지 아니면 지금 당장 사라질지. 민서는 사르르 떨리는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주저앉았습니다. 진실을 알기도 전에 다시 어둠 속으로 내던져질 위기. 할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모님일지도 모르는 이들을 뒤로하고 다시 고시원 단칸방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눈물로 젖은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현관을 나서려던 찰나 그녀의 발길이 멈춘 곳은 다시 거실의 피아노 앞이었습니다. 마지막이야. 내 진짜 이름이 뭔지, 내 진짜 부모님이 누군지 몰라도 이 소리만큼은 기억하고 싶어. 민서는 금기를 깨고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24년 전 엄마와 함께 쳤던 그 곡,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의 첫 소절을 강렬하게 내리찍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 민서는 도망치듯 떠나야 하는 자신의 운명 앞에서 마지막으로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 실장의 협박대로라면 지금 당장 이 집을 나가야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4년 전의 안개가 머릿속을 가득 메웠고 오직 이 검은 악기만이 그 안개를 걷어줄 유일한 등불처럼 보였습니다. 민서의 가늘고 마른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라갔습니다. 단 한 번도 정식으로 배워본 적 없는 피아노. 하지만 건반에 차가운 촉감이 닿는 순간 민서의 뇌세포 어딘가에 각인되어 있던 악보들이 전구처럼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쿵 마이너스. 첫 소절의 무거운 베이스 음이 정적을 찍고 거실에 퍼졌습니다.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 일정하게 반복되는 멜로디는 마치 민서의 가슴에 맺힌 눈물방울 같기도 했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절박한 심장 박동 같기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현관 쪽에서 들려온 최 실장의 비명 섞인 외침이 들렸지만 민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은 이미 민서의 의지를 벗어나 독자적인 생명체처럼 건반 위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처마를 두드리는 소리에서 시작된 연주는 점차 폭풍우가 몰아치는 격정적인 선율로 치달았습니다. 최 실장이 민서의 어깨를 잡아채려 달려들 때였습니다. 멈춰. 계단 위에서 벼락 같은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박재훈 회장이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온 그는 난간을 붙잡은 채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윤지의 부인이 입을 막은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이미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곡은, 저 변주 방식은
서연이 엄마가 서연이한테만 가르쳐준 우리 집만의 비밀이었어. 박 회장이 떨리는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최 실장은 당황하여 회장님, 이 파출부가 미쳤나 봅니다. 당장 내쫓겠습니다. 라며 민서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지만 박 회장은 최 실장의 손을 매섭게 뿌리쳤습니다. 비켜. 내 딸의 연주를 방해하지 마. 민서의 연주가 마지막 여운을 남기며 멈췄습니다. 민서는 숨을 헐떡이며 피아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2층에서 서준도 달려 내려왔습니다. 거실에는 오직 거친 숨소리와 누군가의 흐느낌만이 가득했습니다. 박 회장이 민서 앞에 섰습니다. 그는 민서의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민서야. 아니, 서연아. 너 이 곡을 어떻게 아느냐? 누가 가르쳐줬어? 민서는 고개를 들어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은 24년 전 실종되었던 어린 서연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냥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피아노를 만지는 순간 어떤 아주머니가 웃으며 제 손을 잡고 가르쳐주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윤지혜가 달려와 민서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나야. 서연아, 내가 내 엄마야. 거실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최 실장은 구석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20년 권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박 회장은 즉시 민서와 자신의 샘플을 채취해 국내 최고의 유전자 감정기관으로 향했습니다. 최 실장은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회장님, 냉정하셔야 합니다. 저 계집애는 돈을 노리고 들어온 사기꾼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 피아노 연주도 어디서 훔쳐 배운 걸 겁니다. 박 회장은 최 실장을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만약 민서가 내 딸이 아니라면 넌 충직한 직원이겠지. 하지만 만약 민서가 내 딸이라면 넌 내 딸을 도둑으로 몰아 내쫓으려 한 죄를 피하지 못할 거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24시간은 박 회장 가족에게는 24년보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민서는 짐을 싸둔 채 자신의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지의 부인은 민서의 방문 앞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였습니다. 혹시라도 이 꿈 같은 순간이 깨질까봐, 민서가 다시 사라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퀵서비스로 도착한 하얀 봉투.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바라보는 네 사람의 시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박 회장의 손등에는 핏줄이 돋아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박 회장의 눈이 서류의 하단으로 향했습니다. 검사 결과 피검사자 박재웅과 강민서 사이에는 친자 관계가 성립함. 확률 99.9999%. 서연아. 박 회장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가슴에 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윤지혜는 민서의 얼굴을 붙잡고 미친 듯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내 딸, 내 새끼. 죽지 않고 살아있었구나. 엄마가 죽을 죄를 지었어. 너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내가 숨을 쉬고 살았을까? 서준도 누나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누나인 줄도 모르고 함부로 불러서.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현관을 빠져나가려던 최 실장의 뒷덜미를 박 회장의 비서들이 붙잡았습니다. 박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서늘한 눈빛으로 최 실장을 보았습니다. 어디 가나, 최 실장? 할 말이 아주 많을 텐데.
박 회장은 비서가 내민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어젯밤 최 실장이 민서를 복도로 불러내 협박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가 혹시 몰라 휴대폰으로 녹음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방에 넣고 도둑으로 몰아 유괴범의 자식이라고 협박해? 박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깔렸습니다. 감히 내 딸에게 그런 짓을 해? 너는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경찰서로 가게 될 거다. 너가 지난 20년간 우리 부부의 눈을 속이고 빼돌린 횡령장부까지 다 조사하라고 했으니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최 실장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전 그냥 이 집을 지키고 싶어서 사모님과 회장님을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최 실장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가는 동안 저택을 가득 채웠던 24년간의 어둠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민서는 이제 강민서가 아닌 박서연으로서 부모님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 4년의 공백이었습니다. 최 실장이 떠나고 저택에는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민서는 이제 박서연이라는 제 이름을 찾았고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이 가득한 방을 선물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자신을 20년 넘게 키워준 할아버지, 비록 최 실장의 입을 통해 유괴범이라는 무서운 단어를 들었지만 그녀에게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버팀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 저 할아버지 좀 뵙고 올게요. 할아버지가 정말 절 유괴하신 건지 직접 여쭤봐야겠어요. 박 회장은 반대했지만 윤지의 부인은 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결국 박 회장의 차를 타고 도착한 요양병원. 병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보던 할아버지는 민서를 보자마자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서야, 왔니? 얼굴이 좋아 보이는구나. 민서는 할아버지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그의 메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가족 찾았어요. 한남동 그 집 제가 그 집 딸이 맞대요. 그런데 할아버지, 사람들이 그래요. 할아버지가 절 유괴한 거라고. 2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 왜 8살 전에 기억이 없나요? 할아버지의 눈동자가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맡 낡은 서랍장에서 때 묻은 사탕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신문 스크랩과 작은 신발 한 짝, 그리고 낡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때가 된 모양이구나. 민서야, 아니 서연아. 내 죄를 어찌 다 말로 하겠니? 할아버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4년 전 고물상을 하던 할아버지는 고속도로 근처 야산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내 살배기 서연이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박 회장의 차가 전복되는 큰 사고가 있었고 서연이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갔던 것이었죠. 할아버지는 곧장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그의 겨울 사고로 자신의 외손녀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너 눈을 보는 순간 죽은 내 외손녀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널없고 집으로 오고 있더구나. 신문에 실종 광고가 날 때마다 널 숨겼어. 너가 기억을 되찾을까봐 무서워서 머리를 다친 너에게 너 나이는 8살이고 내 손녀라고 거짓말을 했지. 너 4년의 시간을 내가 도둑질한 게야. 민서는 충격에 손을 떨었습니다.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키워준 사랑이 사실은
타인의 고통 위에 세워진 집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아, 10년 전 너가 피아노 소리를 듣고 발작을 일으키던 날 나는 깨달았다. 내가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걸. 그래서 너가 한남동 저택 파출부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나는 그것이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라 생각했다. 거기 가면 너 부모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차마 말리지 못했다. 민서는 오열하며 할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움보다 슬픔이, 원망보다 연민이 더 컸습니다. 할아버지는 유괴범이었지만 동시에 20년 넘게 자신을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며 지켜준 유일한 세상이기도 했습니다. 민서가 가져온 할아버지의 자백은 박 회장 저택에 다시 한번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박 회장은 분노했습니다. 내 딸의 인생을 24년이나 망쳐놓은 노인네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당장 고소할 거야. 박 회장은 당장이라도 경찰을 부를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윤지의 부인은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생각해보세요. 그 노인이 아니었으면 우리 서연이는 그 산속에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20년 동안 우리 대신 서연이를 굶기지 않고 때리지 않고 이렇게 예쁘게 키워준 사람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끊어놓은 죄와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 키워준 공 사이에서 가족들은 고통스러운 갈등에 빠졌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민서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할아버지가 줬던 그 낡은 사탕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이 상자 좀 보세요. 할아버지가 20년 동안 한 번도 안 거르고 쓴 일기예요. 일기장 속에는 민서가 아플 때마다 가슴을 졸이며 쓴 노인의 참회록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민서가 피아노 소리를 듣고 울었다. 가슴이 미어진다. 나는 지옥의 갈놈이다. 하지만 민서가 웃을 때마다 나는 하루만 더 이 아이 곁에 있고 싶어진다. 신이시여, 저를 벌하시고 이 아이는 제발 부모를 찾게 하소서. 박 회장은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로 가득했던 그의 눈에 점차 복잡한 감정이 서렸습니다. 민서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를 사랑하신다면 할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할아버지가 계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를 감옥에 보내시면 제 가슴 속에는 평생 구멍이 뚫린 채로 살게 될 거예요. 긴 침묵 끝에 박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 노인에게 전해라. 내 딸을 지켜준 건 고맙지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용서다. 민서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요양병원에서 퇴원시키지 않고 오히려 최고의 의료진이 있는 VIP 병동으로 옮겨주었다는 사실을요. 그것은 박 회장만의 무뚝뚝하지만 깊은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서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기력이 다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할아버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용서하셨대요. 이제 마음 편히 쉬셔도 돼요. 저 이제 박서연으로 행복하게 잘 살게요. 할아버지가 주신 이름 민서도 잊지 않을게요. 저에겐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할아버지는 안도한 듯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서의 손을 꽉 잡았던 그의 손에 힘이 풀리고 모니터의 심장 박동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24년 전 산속에서 시작된 기구한 인연이 마침내 아름다운 이별로 매듭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저택에는 짧은 침묵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민서는 할아버지가 남긴 사탕 상자를 서재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아픈 과거이자 동시에 그녀를 지탱해준 사랑의 증표였으니까요. 박 회장은 더 이상 그 상자를 볼 때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끔 홀로 서재에 들어가 그 낡은 일기장을 한 장씩 넘겨보곤 했습니다. 24년 전 자신이 지키지 못한 딸을 대신 지켜준 한 노인에 대한 뒤늦은 경이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돌아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택의 정원에는 민서와 서연의 연결고리였던 보랏빛 라벤더가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박 회장 부부는 결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 박서연의 귀환을 정식으로 알리기로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24년간 멈춰있던 윤지의 부인의 피아노 덮개를 열고 딸의 재능을 세상에 다시 꽃피우는 제기 독주회였습니다. 독주회 당일 한남동 저택의 거실은 국내외 저명한 음악가들과 지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24년 전 실종된 아이가 어떻게 파출부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피아노를 다시 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미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무대 뒤 민서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엄마? 윤지의 부인이 다가와 민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연아, 넌 연습할 필요가 없어. 너 손가락 끝엔 이미 24년 동안 너가 그리워했던 우리 가족의 시간이 다 녹아 있거든.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건반을 누르렴. 박 회장과 서준이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 회장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아, 아빠는 너가 한 음만 눌러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너가 여기 있다는 게 기적이니까. 드디어 조명이 꺼지고 민서가 무대 중앙의 그랜드 피아노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웅성거리던 관객석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서는 피아노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저택의 거실은 사라지고 24년 전의 그 산속, 고시원의 좁은 방, 그리고 할아버지의 거친 손등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쿵 마이너스. 첫 음은 다시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절박했던 연주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축복하는 부드러운 빗줄기 같았습니다. 연주가 중반에 다다랐을 때 민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피아노 옆에 서 있던 어머니 윤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지혜가 미소 지으며 민서의 곁에 앉았습니다. 모녀의 연탄곡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묵직한 베이스 음위로 딸의 맑고 높은 선율이 더씹혀졌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24년을 보상받으려는 듯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었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일부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선 생명의 환희가 느껴지는 연주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건반 소리가 공중으로 흩어지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초 뒤 폭발적인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 회장은 맨 앞줄에서 체면도 잊은 채 아이처럼 엉엉 울며 박수를 쳤고 서준은 누나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떠나고 난 뒤 가족들은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피아노 다시 공부하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연주를 하고 싶어요. 민서의 말에 박 회장이 허허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냐, 너가 하고 싶은 건 뭐든 하렴. 아빠가 너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마. 윤지의 부인이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서라는 이름도 서연이라는 이름도 다 너란다. 그 두 이름이 합쳐져서 지금의 너가 된 거야.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민서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어느 별에서 할아버지가 인자하게 웃으며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나 이제 진짜 행복해.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긴 겨울은 끝났습니다. 한남동 저택의 차가웠던 벽들은 이제 가족의 온기와 피아노 선율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24년 만에 돌아온 봄. 그 봄은 다시는 지지 않을 라벤더 향기와 함께 그들의 삶 속에 영원히 머무를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잃어버린 조각을 맞춘 서연이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잊고 지낸 행복이 다시 찾아오길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느낀 감동을 댓글로 짧게나마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 줄이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